또 특징이 이 사람들은 투표율이 높습니다. 이번에도 한 85%가량 투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득표를 한 의석 배분이 전국적으로 지역별 비례대표로 선거를 하는데도 우파 진영하고 좌파 진영이 상당히 근소합니다. 언제나. 그리고 이번에는 우파 블록이 플러스 2예요. 우파 블록이 참 175석 기준인데 2석이 많은 거예요. 과반수에서. 과반수가 175석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파 블록에서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스웨덴에서도 극우파인 스웨덴 민주당이 득세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는데 스웨덴 민주당이 2등을 한 거예요. 제1당은 사회민주당이 107석인데 스웨덴 민주당이 3위였다가 온건당을 제치고 2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도 극우파 정당이 득세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재밌는 것은 그러면은 어떻게 어느 쪽에서 정부를 구성하는가? 우파 블록이 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제1당인 스웨덴 민주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게 아니고 온건당 대표가 총리가 돼서 주도적으로 정부를 구성합니다. 이번에. 네, 약간 좀 이 내용은 깊이 있게 얘기하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자 뉴스에 이제 스웨덴 신문에 보도된 거 보면은 이게 상당히 이게 정부 구성이 쉽지는 않습니다. 금방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이번에는 좀 비교적 빨리 돼서 9월 11일 날 총선했는데 오늘 합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웨덴 스톡홀름 근교에 있는 멜라렌 호숫가의 티도성에서 서로 이제 우파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는데 내각을 구성하기로 온건당의 올프 크리스테르손이 이제 총리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근소한 표차는 사실 이제 스웨덴의 이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은 사실 뭐 그럴 만한 거예요. 이게 계속 큰 변화가 없이 그렇게 지금까지 쭉 이어왔습니다. 어느 한쪽도 절대 과반을 넘는 그렇게 된 적은 불과 몇 번밖에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스웨덴은 전체적으로 각 정당들이 자기 정당의 정치적 입장을 잘 견지하면서 유지하면서 그렇게 정치를 합니다. 정권을 잡으려고 막 이합집산하거나 막 몰려다니거나 경계를 넘어서 연대하거나 이런 거는 안 합니다. 그랬다가는 다음 선거에 자기들은 운명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순서를 좌측에서 우측까지 순서를 굉장히 잘 지킵니다. 그렇게 해서 10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해온 거예요. 정당들이. 최근에 스웨덴 모습 오늘자 신문 보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북유럽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스웨덴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북유럽은 사실 북쪽이라 사람이 살기는 어려운 데예요. 사람도 많이 안 살고 그래 사람 많이 안 삽니다. 다 합쳐봐야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북유럽 하면은 원래부터 복지국가고 원래부터 부자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스웨덴을 대표하는 작가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여사예요. 이분의 대표작 우리가 아는 건 삐삐 그렇잖아요, 그죠? 삐삐가 이분 대표작이고 수많은 어린이 책을 이제 어린이 아동물을 쓰셨는데 이분의 책에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아이들 모습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사실 이것이 1920년대 이 린드그렌 여사가 시골에서 말하자면 겪었던 그런 전해들은 이런 이야기, 그런 감정들을 담은 거죠. 그렇게 됐던 것은 사실 1900년대 전후, 1860년에서 1920년대 사이에 스웨덴을 비롯해서 북유럽이 굉장히 기후가 안 좋고 살기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했어요. 스웨덴에서는 거의 한 4분의 1 인구의 정도가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텅 빈 데도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 린드그렌 여사의 작품 중에 라스무스와 방랑자라는 책에 보면은 마을이 텅 빈 집, 동네, 마을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동네 이런 게 등장해요. 그럴 정도로 1900년대 초만 해도 북유럽은 유럽의 변방 지역, 농촌 지역 이런 정도였던 거예요. 그런 북유럽이 어떻게 복지국가가 됐는가, 이런 걸 알아보는 거죠, 사실. 저는 2013년부터 스웨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계속 스웨덴에 사실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몸은 청주에 와 있어도 그럴 정도로 스웨덴에 늘 관심을 갖고 있었고, 틈만 나면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북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서울에 가는 것보다 스톡홀름에 있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관심사는 어떻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복지국가가 됐을까. 정말 인구도 별로 없고 농사짓기도 안 좋고 무슨 그렇다고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닌 그런 데서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었나,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다양하게, 우리 복지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복지관 관장님들하고도 같이 북유럽 복지시설을 둘러보기도 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국회도 가보고 또 학교도 가보고 다양하게 다니면서 북유럽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북유럽에 갔다 온 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10년 이후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편적 복지 얘기가 되면서 북유럽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고, 그래서 북유럽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도 가고 학계에서도 가고 많이 갑니다.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이렇다 하게 사실 많이 뭐 뚜렷하게 달라지거나 좋아지는 게 없으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들 들어보면은 갔다 오신 분들 얘기가 대부분 그러세요. 우리 달라도 너무 다르다. 우리랑 다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북유럽 사회는 우리랑 너무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회가 어떻게 그렇게 변해왔는가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들을 그 사회에서 하고 있는 점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복지 수준이 높게 되기까지, 예를 들면 노인시설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는 전부 다 뭐 5인실, 6인실 그렇지만 스웨덴은 개실주의거든요. 1인실. 근데 지금은 1인실이지만 1950년대 여기는 다 우리 같이 5인실, 6인실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바꿔온 거예요. 이렇게.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들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시점을 만나게 되고, 그런 시점에서 이 사람들은 다른 선택들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고 넓게 보면 스웨덴 사회는 있잖아요. 하나의 이 복지국가 실험실 같은 거예요.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착된 게 있고 폐기된 게 있고 그런 사회적 실험실인 거예요. 그래서 북유럽 사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고민들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유럽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그래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그 사회를 제대로 알려면은 지금 모습을 보고 아이디어로 넣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과정을 보고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가를 보고서 우리가 우리 생각과 대비시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북유럽을 다니면서 보니까 또 많은 우리 스웨덴에 대해서 써놓은 책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핵심적인 것은 스웨덴이 복지국가가 된 것은 3인당이 44년간 집권을 했어요. 1932년부터 76년까지 그렇게 장기 집권하는 사이에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바뀌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3인당이 장기 집권했기 때문이다 라거나, 아니면 노조가 힘이 세서 그렇다거나, 그렇게만 설명을 하면 우리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하나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스웨덴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요인들, 예를 들면은 이제 3인당이 장기 집권을 했다거나, 아니면 노조가 강하다거나, 아니면 교육 개혁을 했다거나,
뭐 성평등이 이루어졌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능했다는 것인가,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계속 스웨덴을 다니다 보면서 깨달은 게, 이 스웨덴 사회는 1920년대가 중요합니다. 1900년대에서 1920, 30년대까지 이 사이에서 많이 바뀌었는데, 이 사이에 이 기간 동안에 그 스웨덴 각계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한 군데 있었구나, 같이 공유하는 활동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공유하는 활동, 그것이 바로 책 읽기였습니다. 독서 모임, 도서관. 이 사람들은 이걸 상당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모든 활동에 든든한 기반이 됐어요. 그래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이 복지 정책들이나 또는 정치적인 활동들도 상당히 이제 실용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그런 페이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 그 원동력이 도서관에 있었다는 거를 제가 이제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하자면 역사도 짧은데 사람들이 어떻게 도서관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 아니면 책 읽는 문화를 받아들이게 됐나,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제가 계속 파봤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략간략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웨덴은 여러분 사실 역사가 짧아요. 예전에는 바이킹이었고 왕조가 시작된 거는 1521년부터 독자적인 요게 얼리 바사 어려, 이때 스웨덴 왕조 바사 왕조가 시작되면서 루터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유럽을 뒤흔든 종교전쟁, 1618년부터 48년까지 종교전쟁에서 신교편에 섰고요. 또 한때 스웨덴은 굉장히 강성했어요. 여기 보시듯이 이렇게 녹색 지역이 다 스웨덴이 차지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강성했는데 러시아하고 싸우다가 결국 러시아에 패하고 이제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 그래서 결국 핀란드를 러시아에게 넘겨줘야 됐고, 그렇지만 또 노르웨이를 합병했다가 다시 또 내놔야 됐고, 이런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역사는 짧지만 상당히 그래도 일찍부터 루터교 이후에 근대적인 개혁에서 상당히 평화적으로 앞서간 데가 스웨덴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1814년에 노르웨이가 이제 합병하는데 그 반발하는 세력이 있어서 거기 그 공격해서 전투를 한번 치른 다음부터는 200년 동안 전쟁을 안 했습니다. 스웨덴은. 중요하게 1차 세계대전 때도 중립을 지켰고 2차 대전 때도 히틀러한테 굴욕적인 수모를 당하면서도 전쟁에는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런 것들이 특징적입니다. 그 역사를 너무 길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겠죠. 스웨덴은 그 스웨덴 현대사는 이렇습니다. 사실 유럽에 비해 대륙에 비해서 굉장히 늦었어요.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실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개혁적인 조치들을 해나가는데, 아주 스웨덴만이 갖고 있는 장점은, 첫째는 의회주의를 일찍부터 정립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1886년에 40문제 의회를 폐지하고 양원제로 전환할 때도, 이때도 거의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결국에는 다 타협해가지고 표결로 양보해서, 귀족들이 양보해가지고 40문제 의회를 해산하고 양원제로 바꿉니다. 그 말은 그전에는 귀족들은 말하자면 이 승계에서 의원이 됐었는데, 의회에 나갔었는데, 이제는 선출하는 걸로 다 바꿨어야 됐어요. 그런 걸 받아들이는데, 그런 과정서부터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뭐 순순히 내놓은 건 아니지만 계속 협상하다가 결국은 이제 내놓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전통이 돼서 3인당으로 보통선거를 도입하는 과정, 또 3인당이 집권하는 과정, 그 이후에도 정권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200여 년간 흐름을 보면은 200여 년이 할 수 있죠. 이제 보통선거 이후 100여 년 동안 의회 운영을 보면은 아주 팽팽합니다.
양쪽이 한 표 차. 아니 한때는 있잖아요. 의석이 똑같은 적이 있었어요. 대립되게 143, 143, 240. 그래가지고 표결한 적, 로또 추첨해갖고 로터리로 추첨해서 결정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절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딱 인정합니다. 그래서 의회주의를 굉장히 잘 지켜오고 그걸 전통으로 해왔다는 게 스웨덴의 굉장히 강점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1932년에 마침내 이제 3인당이 집권을 해서 그 이후로 44년간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바탕에 도서관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 드릴게요. 그런데 북유럽의 공통적인 뿌리를 이렇게 찾다 보면은 뭐 바이킹도 있고 북유럽의 어떤 지형도 있고 기후도 있고 자연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근대 와서 문화적으로 공통점은 루터교로 이 사람들이 복교를 했다는 거예요. 루터교.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창한 이후에 바로 덴마크하고 스웨덴에서는 루터교로 딱 갈아탑니다. 루터교 편에 쓰고. 그래서 바로 종교전쟁에도 참여하고 이걸 국교로 만들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은 뭐 종교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루터가 한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중에서 중요한 거는 하여튼 직접 읽어라를 강조했어요. 직접 읽어라.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제 글씨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글씨도 몰랐고 읽을 필요도 못 느꼈고 그래서 요 루터 이전에 인쇄술의 발명으로 책이 많이 보급될 수 있었지만 대다수 일반인들은 글을 몰랐고 또 그거를 굳이 읽을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문맹 수준이었어요. 그런 상태였는데 루터는 종교개혁을 주장하고 말하자면 카톨릭을 비판하면서 성경을 직접 읽으면은 그 사람이 곧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제가 된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걸 강조했고 직접 독일어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또 교리문답도 만들고 이렇게 그런 걸 활발하게 일반인이 읽을 수 있게 하고 또 그때 이미 인쇄술이 많이 보급돼 있었기 때문에 인쇄술을 타고 루터의 번역된 책들 저술들이 막 보급되면서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읽기에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죠. 그래서 사실 이 독일 북부 지역 이후 북쪽에서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흐름을 타고 인쇄소도 더 활발해졌어요. 인쇄소가 이제 번창한 거죠. 그래서 책 읽기가 굉장히 활발해졌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루터는 나중에 그 뒤에 독일의 각 제후들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도서관을 많이 져라. 도서관을 짓는데 노력을 해라.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1500년대, 1530, 50년대 독일 각지에서 그런 도서관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알 수 있는 내용이 종교적인 서적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일반화된 일반인들이 예를 들면 문해율을 높이는 데까지 이어지지는 못하는 단점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읽기를 중요시했다는 것들에서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 뿌리가. 그래서 이 종교전쟁이 있죠. 루터의 종교개혁을 따르는 신교에 대해서 부교를 지지하는 옹호하는 이제 황제들이 특히 프랑스, 스페인 황제들이 신교를 아주 그냥 막 탄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교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스웨덴이나 덴마크 쪽에서 북유럽에서 또 유럽 북부 지역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30년 동안. 그래서 종교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구별이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갈려요. 북쪽은 신교, 남쪽은 이제 부교. 그런데 여러분 이 흐름이 있잖아요. 문해의 차이로도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다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우쪽에서는 성경을 읽어라를 계속 강조하니까. 제가 북유럽 이쪽 유럽을 다녀보면 우리가 유럽 여행 가보면은 대부분 성당 가잖아요. 그렇죠? 특히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쪽 남쪽에 가면 성당을 많이 갑니다. 성당이 대단하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동양에서는 절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생각해 보면
그런 성당에 있는 그런 그 장식물들, 조각이나 미술품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그게 미디어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내용, 성서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계속 말로는 할 수 없고 사람들이 읽지는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실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림으로 조각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걸 그 앞에서 그런 내용을 해석하고 생수를 떠올리고 또 그런 내용을 다시 이제 전파하도록 하는 건데 종교개혁 이후에 신교 진영에서는 이제 성경을 직접 읽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성당의 장식물들을 다 떼버립니다. 이런 거는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읽어라 했어. 읽으면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여러분, 이제 스웨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덴마크하고 스웨덴이 같이 동시에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루터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데, 이 1686년에 스웨덴의 찰스 11세는 교회법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못 읽으면은 장가를 갈 수 없다, 결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 정도로 성경 읽는 걸 중시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신교로 전환된 데는 말하자면 신부가 아니고 이제 목사예요. 교황이 신부를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왕이 목사를 아니면 마을 주민들이 목사를 초빙하고 임명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목사가 행정 조직이 되는 거죠. 행정 업무를 도받고. 여기서는 목사들이 교구별로 다니면서 그 법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하냐, 시험 보고 다닙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성경을 읽는지 교리문답서를 읽는지 그걸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지금 여기 이것을 보면은 알스타드라는 마을에 야곱 에릭슨이 책을 읽을 수 있다. 그 와이프 잉게보르그 에릭스도타는 읽을 수 없다. 아들들은 읽기 시작했다. 이거잖아요. 1688년이니까 이 법이 시행되고 바로 이제 그 다음인 거죠. 그래, 다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런데 점점 이걸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이 책을 못 읽으면 그 부모한테도 벌금을 매겼어요. 그런 게 강화됩니다. 법이. 이런 것들이 제가 보니까 북유럽 사회에서는 하나의 읽기 문화의 그런 전통 문화로다, 읽기 문화로 자리 잡는데 당시에는 학교는 없었어요. 학교라고 있어봐야 학교라고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귀족의 자제들이나 일부 자제만 갈 수 있는 대학이 특별한 곳에만 있었고 또는 있어도 교구에는 이제 문법 학교 같은 데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말하자면 소수 귀족의 자녀만 가서 라틴어 배우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 일반 농민들이 스웨덴어를 배우거나 할 수 있는 데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말하자면 시험을 봐서 그걸 통과하느냐, 참 어려운 일이죠. 그죠? 목사님이 와서 가르쳐주고 가면은 책을 읽어주고 가면 그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교리문답서를 펼쳐놓고 서로 맞춰보는 겁니다. 네? 지금에 말하자면 독서 모임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었다고. 이렇게 서로 이제 교정을 해가면서 이제 같이 책을 읽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았다. 제가 볼 때니까 이런 것들이 북유럽 문화에 남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우리는 우리 전통에서 예를 들면 괴나 향약이 있었다, 공동체 문화가 그런 뿌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런 이 전통이 있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또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 저 아이들이 그 시험 봐서 통과를 못하면 벌금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부터 이제 일과가 끝나고 밤이 되면은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찬송가도 가르쳐주고 교리문답도 읽어주는 그런 문화가, 풍토가 자리 잡았다.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명문화돼서 그런 것들이 이어져 왔다라고 딱 부러지게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옛날 스웨덴의 리터러시에 관한 자료들을 읽다 보면 이런 기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이고,
지금도 이 사람들은 그래서 가보면은 스웨덴이나 북유럽 사람들이 가보면은 정말 자녀들한테 시간을 많이 내줘요. 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건데 그 황선준 박사님이 쓰신 책은 스칸디 부모는 자녀에게 시간을 선물한다 이런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책 그 내용을 읽어보고 그분한테 얘기 들어보면 요지는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는 부모가 전적으로 자기 시간을 내 갖고 아이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런데 실제로 이제 가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 노동 시간이 짧잖아요. 예? 노동 시간 짧아. 그리고 더 잔업 안 합니다. 일 끝나면 바로 집에 가. 예? 아이가 있을 때는 친구들하고 사적 모임도 잘 안 해요. 예? 술 먹는 모임 이런 거 잘 안 해요. 우리 남자가 말해 관계를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지. 그래서 맨날 나가서 술 먹고 사회적 관계가 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 예? 그런 거 중시 안 해요. 자기 맡은 일을 하면 되지 관계에 의해서 뭐를 하는 사회가 아니야. 그래서 집에 일찍 들어가고 자녀들한테 정말 잘합니다. 그러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딱 독립시켜요. 집에서 나가서 삽니다. 뭐 이런 문화가 아주 뿌리 깊게 이어지고 있는 것도 예를 들면 그런 과정 속에서 저녁 때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거 굉장히 아주 루틴하게 잘하고 있더라. 이런 뿌리가 예전에 이런 전통에 기반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흐름이 과거에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이제 읽는 대상이 읽은 매개물이 종교적인 것에 국한돼 있었어요. 말하자면 성경 말씀드린 대로 교리문답 아니면 이제 찬송가 또 그게 저 스웨덴 사회가 조금씩 이제 발달하면서 교회에서 교구 중심으로 책들을 이렇게 갖춰놓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교구 도서관이 생기긴 하는데 거기에 내용도 대부분 다 종교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더 이상 읽기 문화가 확산되지 않고 그냥 정체되거나 퇴보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1800년대 이후에 대륙에서 건너온 계몽주의 사상 책들이 스웨덴에 소개될 때 스웨덴에도 인쇄소가 이미 다 많이 운영되고 있었으니까 그런 책들이 막 소개될 때 빠르게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런 기반이 됐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스웨덴은 모든 게 다 늦었어요. 말하자면 대륙에서 프랑스 1800년도에 1789년 이후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대륙에서 계몽주의 사상이 확산되는 과정들 있죠. 또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장들이 막 만들어져서 이제 경제가 경제 생태계가 바뀌잖아요. 농촌은 무너지고 농촌의 농업 노동자들은 다 도시로 몰려 나오고 그래서 도시로 몰려 나서 공장에 취직합니다. 공장이라고 가보면 공장이 말하자면 장시간 노동의 저임금 그리고 열악한 환경 뭐 그 당시에는 뭐 아주 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그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에 대한 모색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운동이 싹 트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 운동인 겁니다. 노동운동이고 그런 운동을 하는 가운데서 또는 이제 그 계몽운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말하자면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확산시키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도 열심히 이제 말하자면 소명의식을 갖고 활동을 하는 거죠. 자유주의자들. 그런 이제 1800년대는 다양한 그런 이제 각성된 사람들이 활동하던 그런 변화의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주로 한 게 책 읽기 활동이었어요. 독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동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노동조합에서도 다 아주 이 노조 중심으로 책 독서 모임하고 또는 노조가 아닌 데서도 자기들끼리 3, 4, 5 모여서 끝나고 나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야학처럼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했었죠. 그래서 노동자 도서관으로 운영하는데 이런 도서관이란 민중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책을 읽고 독서 모임에서 읽은 책들을 쌓아놓고 해서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규모가 크지도 않았습니다. 작은 데는 서가 하나에 예를 들면 100권에서 150권 뭐 이 정도 갖춰놓고
그것도 따로 된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개인이 하는 자기가 혼자 사는 방에 갖다 놓거나 아니면은 가게 한 구석에 놓거나 아니면 사무실 한 구석에 놓거나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도서관을 많이 운영했는데 이 당시 요것은 요 그림 보면은 아르베테레 비블리오테케트잖아요. 노동 도서관. 그런데 노동자들이 운영한 도서관을 홍보하는 광고 문안이에요, 이게. 근데 이때도 보면은 이게 OL라고 돼 있어요. 유료. 만약에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유지를 하기 위해서 회비를 받은 거야. 정부의 지원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운영됐다. 또 하나는 북유럽은 특색 있는 게 여러 사회운동 중에서 특색 있는 게 금주운동이었습니다. 이 금주운동이 북유럽에서는 굉장히 활발했는데 그 이유는 뭐 알코올릭들이 많았어요. 북유럽 하면 도수가 세잖아요, 그렇죠? 북쪽 사람들 도수가 센 보드카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너무 이제 예를 들면 세상이 막 변화하는 시기였고 그런데다가 노동자들은 가서 노동을 하면은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월급이 나오니까 이게 뭐야? 돈이 나오니까 술을 탁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월급 받은 걸 톡 털어놓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알코올릭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너무 생활은 힘들고 그러니까 그 생활을 유지하지 이제 지탱하지 못하니까 그냥 일탈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릭들이 많았는데 이런 운동이 절제운동이 활발한 결과로 이 절제운동 과정에서 이 조직을 하던 사람들은 독서운동을 굉장히 중요한 고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읽어야 이성을 가질 수 있고 자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밤에 뭔가를 해야 된다. 밤에 읽을 게 필요해. 그래야지 술 안 먹어. 이렇게도 했고 또 교회 쪽에 활동하는 사람들 중심으로도 굉장히 활발했어요. 이게 그 절제운동이 그냥 일부에서만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1922년에 스웨덴에서는 국민투표까지 했어요. 금주법을 놓고.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이 금주법에 찬성하는 포스터예요. 그 딱 보세요. 이거 월급날 저녁 이런 모습. 남자는 계단에 엎어져 있고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밖에 나와 있어요. 애기들 끌어안고. 이런 모습들. 월급날 저녁. 그러니까 금주법 찬성.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만연돼 있다 이거지. 그런데 결과는 아슬아슬했어요. 51%가 반대했는데 그래서 부결됐는데 남성의 약 59%, 여성의 59% 이렇게 서로가 갈렸어요. 그 정도로 그래도 굉장히 폭넓은 이제 사회적 지지가 있었다. 핀란드에서는 아예 금주법을 실행했었어요. 여러분 이런 영향으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그런데요. 여기서는 지금도 술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술은 시스템 볼락에서만 팔아요. 이게 술 파는 데가 딱 지정돼 있습니다. 여기 저녁 때 문 닫고 주말에 문 닫으면 술 못 사요. 어디 가서. 그냥 술집 가서 먹어야 돼. 마트에서는 5도시 이하만 팝니다. 술값도 비쌉니다. 스웨덴. 그래서 남쪽으로는 독일로 배 타고 가서 술 사오고 스톡홀름에서는 헬싱키 가서 술 사오고 그럽니다. 뭐 그 정도로 술에 대한 이제 금주운동 경험이 많은데 이 사람들도 다 독서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독서 운동을 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 스웨덴의 그 문헌정보학은 우리나라 말이고 라이브러리안십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의 논문에 보면은 1910년도경에 이런 이제 독서 모임들이 독서방, 노동자 도서관 뭐 이런 것들이 약 6,000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6,000개. 대단하죠. 네? 인구는
약 350만 정도 됐어요. 그 정도도 안 됐어요. 스웨덴이. 다 그냥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런데 6천여 개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 정도 되죠? 우리나라 작은 도서관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작은 도서관 등록된 도서관이 지금 한 7천 개 정도 됩니다.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이래저래 지원을 해도 아파트에 의무 조성 공간이 있어도 7천 개 정도 돼요. 작은 도서관이. 근데 이 당시에 정부의 지원이 하나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운영되는 독서방, 독서 모임이 6천 개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많았죠. 그 옆에 비슷한 시기에 핀란드 같은 경우는 핀란드 더 적었거든요. 더 늦었고. 그런데 핀란드에도 그런 게 한 1,000여 개 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상당히 활발하게 책 읽기 운동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독서 모임들이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좀 도서관에 이런 활동에 좀 예산 지원을 해달라. 이런 것들 지원을 요구하는 게 당연한 과정이 있겠죠. 그렇죠? 어느 지역이나 그렇습니다. 이제 활발해지고 민간에서 이런 활동이 활발하니까 이걸 좀 정부에서 지원해라.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지원해달라고 청원을 넣지만 계속 이게 캔슬됩니다. 다 기각해요. 사실 뭐 이것은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죠.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나 기득권 세력들은 일반 민중들이 이렇게 많이 아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지금이야 뭐 누구도 어떤 정치인도 그렇게 말은 안 할 수 없지만 예전에는 모두 그런 게 아주 뭐 당연한 것처럼 돼 있었죠. 심지어는 여러분 미국에서도 이게 1860년대 이후에 흑인 노예 해방 이후에도 남부주에서는 흑인들한테 글을 못 가르치게 하는 게 있었어요. 글을 가르치면 처벌하는 게. 그래서 흑인 인권운동사 같은 거 읽어보면은 흑인 인권운동가들의 그 자서전 같은 거 읽어보면 자기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일하던 농장에서 농장주 부인이 자기들을 가엾게 여겨서 몰래 글을 가르쳐주고 그러다가 농장주한테 발각돼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발각돼가지고 처벌받고 그러니까 농장주가 자기 부인을 처벌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뭐 이 한자 문화권도 그거는 한자 문화를 아는 것 자체가 기득권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문자를 아는 값을 하는 거예요. 문자를 아는 걸 내세운 거고 그게 특권이 됐던 거잖아요. 저는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때 학자들이 이 양반층이 반발한 것도 뭐 우리는 뭐 예전에 배우기를 사대주의에 빠져서 그렇다 그러지만 그거보다도 더 당장은 뭐냐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에 불과한 거죠 사실. 그래서 어쨌든 민중들이 민간에서 이런 조적안 운동, 책 읽기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민간의 이 기득권층에서는 그걸 이제 거부하고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계기는 어디서 왔냐면 이 보통선거 운동에서 왔어요. 보통선거. 이 유럽 대륙이 사실 뭐 그게 큰 시간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보통선거를 도입하게 됩니다. 스웨덴 같은 데는 그 이전에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였고 재산세를 내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투표권을 줬어요. 우선 여자들은 투표권이 없었고 세금을 많이 내는 귀족, 성직자, 부르주아한테는 표를 많이 주고 도시 자영업자도 도시 시민 중에서도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만 투표권을 주고 세금을 못 내는 일반 하층 노동자들이나 농업 노동자들은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1800년대 계몽사상의 영향으로 1850년대 이후 계속 이제 이 보통선거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운동들을 하죠. 조금 더 여기서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1900년대에는 유럽에서는 사회주의 운동도 굉장히 활발해지는 것이고 노동운동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의 세력이 대세를 이뤘잖아요. 그런데 스웨덴에서는 대륙의 사회주의 운동하고 약간 결을 달리했어요. 이 사람들은 약간 이제 말하자면
이 혁명 중심이 아니고 현실의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에 더 방점을 뒀어요. 그래서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의 내에서는 사회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말하자면 강성 노동운동가들은 지금 보통선거 투쟁을 할 때가 아니다. 자유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손잡고 보통선거 투쟁을 할 때가 아니고 계급 투쟁을 해야 된다. 노동운동을 하고 파업을 하고 그래서 혁명을 해야지 지금 그런 되지 않는 짓을 하고 있냐. 그러면서 막 이제 반발을 했고 당내에서도 갈등이 많았죠. 그렇지만 3인당을 이끄는 주류 메인들은 그렇게 국민의 지지도 얻지도 못할 그런 이제 극단적인 주장을 할 때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 논조로 해서 지금은 우리가 보통 선거를 쟁취해서 의회로 들어가서 의회에서 우리의 기반을 넓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주의자들하고 같이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보통선거를 주장하는 그 진영이 더 이제 세력을 잡고 3인당은 보통선거 운동에 같이 하게 됩니다. 뛰어들고 선거를 통한 또 의회를 통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3인당의 이념을 실현하는 그런 노선을 채택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시 이제 이 유럽의 사회주의에서 또 다른 분파, 강성 분파에서는 개량주의다라고 그냥 공격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나가서 따로 공산당을 만들어요. 더 좌파당을. 또 아니면 이 사람들은 나갔다가 그 당시에 뭐 좀 더 자세히 말하면은 이제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다 가서 같이 활동을 하다가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해이를 느끼고 돌아와서 다시 그냥 사회당으로 3인당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과정도 거쳐요. 그래서 하여튼 이 보통선거 3인당이 보통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그냥 순탄하게 그냥 간 건 아니고 좌우에 많은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뚫고 우리 지금 단계의 우리의 과제는 보통선거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마침내 그거를 이제 1911년에 그걸 이룹니다. 사실은 이제 이 귀족들이나 성직자 이런 보수층에서는 보통선거를 그대로 받아주기는 힘들었어요. 말하자면 1인 1표를 하면은 앞으로 다음 선거를 하면은 전혀 어떤 승리할 비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귀족이나 이 성직자를 대변하는 그 정당에서는 귀족당에서는 어떻게 이제 타협을 하느냐면 보통 선거는 어차피 받아들여야 되는데 보통 선거를 그때는 그게 소선거구제였어요. 메저리티.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해서 보통 선거에 참여했다가는 우리는 그냥 다 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귀족들 보수 세력들이 이 소선거구제를 하지 말고 비례대표제를 하자 이렇게 오히려 주장을 해서 결국은 그게 합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속 밀당을 하지만 스웨덴의 어떤 주류의 정치인들은 언제나 이렇게 타협의 정치를 해왔다는 게 굉장히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혁명적인 어떤 뭐 이렇게 막 확 뒤집어 엎어서 어느 날 확 바뀌었다 이런 건 없어요. 스웨덴에. 하여튼 보통 선거를 1911년에 남자들에 한해서 먼저 했습니다. 1911년 25세 이상 남성들에 한해서만 표를 줬는데 이때 절박했던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을 25세 이상 남자들을 소집해서 병력화할 필요성이 국방을 강화할 필요성이 더 절실했기 때문에 보수 세력들은 이걸 양보한 측면이 강합니다. 또 그런 과정 이게 보통 선거 운동이 굉장히
폭넓은 세력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보통선거가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1인 1표 보통선거라는 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해방과 함께 그냥 실시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냥 됐으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감이 좀 없을 수 있는데, 보통선거의 쟁취, 보통선거의 실현이야말로 근대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다, 고비였고, 이게 굉장히 큰 분수령이에요, 사실. 이 과정은 순탄하게 된 게 아니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각계각층의 사회 조직들이 다 보통선거 추진위원 협의회 이런 결사에 참여해서 이렇게 추진한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성과로는 당장 25세 이상 남성들에게만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또 여성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해서 여성으로까지 확대되는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년 뒤에 1919년에는 이제 여성들에게도 투표권과 출마, 입후보할 수 있는 권한이 같이 부여된 거예요. 그게 사실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 1919년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이건 팁으로다가 예전에는 스웨덴은 중세 유럽의 국가들도 예전에는 이런 귀족들 신분제에 의회였어요. 왕권을 절대 왕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의회가 신분제 의회. 그런 신분들이 이런 귀족, 성직자 아니면 돈 있는 자유시민들, 상인들을 포함한 자유시민들, 그래도 나중에 포함된 게 농민, 자영농민, 이렇게 4개의 신분의 사람들이 사신분제를 하다가 이걸 양원제로 바꾸는데 이게 1866년에 이게 통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족들, 이제 이때는 신분별, 그룹별로 투표를 하는데 농민하고 시민들은 다 지지하고 성직자들은 반대. 귀족들의 이 의견이 중요한데 귀족들이 어떻게 의견을 모을지 귀추가 두목되고 폭동 직전에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귀족들이 표결을 해서 이렇게 통과시킵니다. 361대 294. 그래서 폭력은 없었어요. 폭력적인 대립은. 이런 것들이 의회주의 전통의 큰 바탕이 됐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1900년대 초에는 스웨덴 같은 경우 사실은 원래 유럽 같은 데 보면 자유주의자들, 리버럴리스트들이 더 먼저 득세를 하고 기반을 넓힌 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뒤에 이제 다시 자기들 그 몸집을 불려나가는 형국이 되는데 스웨덴은 늦게 다 받아들였다 보니까 막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오히려 더 정당을 만드는 건 소셜리스트들이 먼저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실제 이제 지지는 폭넓게 더 지지를 받은 정치적 지분은 자유주의자들이 많았는데 자유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은 다 귀족들, 그 절대 왕정 그런 이제 권위주의적인 그런 통치에 대한 저항에서 공동 전선을 편 거예요. 기본으로 일상의 활동에서는 독서방 운동, 또 책 읽는 운동을 같이 했고 보통 선거 운동에서 같이 보조를 맞췄고 또 절제운동도 상당히 같이 했고 같이 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3인당의 초대 당수 브란팅이 국회의원이 됐던 거는 의원이 되는 건 자유당의 공천을 받아서 의원이 됐어요. 처음에 3인당이 1호 국회의원이거든요. 한동안 3인당은 브란팅이 혼자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때도 자유당의 지지를 받았다. 이럴 정도로 이런 것들은 스웨덴의 약간 이제 특징인데 뒤로 가면서도 딱 정당 간의 뚜렷한 대립, 갈등 이런 게 없이 상당히 인접한 정당들하고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전국을 끌어오는 그런 이제 이 전통이 있어요. 이런 어쨌든 이제 보통 선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줬다는 게 이게 전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전에는 성인학습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관심을 누구나 가져야 됐고 당장 보통 선거를 통해서 또 의회에는
자유주의자들, 리버럴하고 소셜리스트들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도해서 독서운동, 도서관 운동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1912년에 민중도서관 지원법을 만들었는데 모두에게 다 지원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회원이 2만 명 이상인 조직에게 지원하는 걸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각 그룹별로 다 협회를 만듭니다. 노동운동단체에서는 노동교육협회, 절제그룹에서는 절제그룹 협회, 여성그룹에서는 여성협회,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하는 게 이렇게 이제 기본이 돼 있으니까 지자체들도, 지방자치단체들도 나서서 이제 도서관들을 지원합니다. 이런 과정은 이제 한번 물꼬가 트고 지원을 하게 방침이 저는 이상은 이것들이 빠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민간에서 하는 걸 지원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아예 공공에서 해야 된다. 떠나야 된다. 이래서 예를 들면 지자체가 직접 그 민간에서 말하자면 활동하고 있는 큰 도서관은 지자체로 편입시키는 거예요. 아예 인정을 하는 거지. 그러거나 없는 데는 만들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1950년대만 지나면은 이제 사립도서관, 민간도서관은 없어요. 다 그걸 공공화시켜야죠. 이런 과정을 스웨덴의 도서관이 이렇게 공공화되는 과정을 살펴만 봐도 이 사실 민주적인 제도라는 것은 민주적인 제도들은 대부분이 사실은 민간에서 활발하게 이렇게 운영되고 시도되면서 자리 잡혀 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이것이 민간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지지를 받고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법제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민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정비가 되면서 사실은 이 복지제도도 다 그렇게 된 겁니다. 보육시설부터 시작해서 요양시설까지도 민간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국회에서 결정하거나 정부에서 정해가거나 이렇게 시에서 정해갖고 이대로 이제 합시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팔로우. 이렇게 하는 문화에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사실. 원래는 원래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근대적인 민주주의 제도, 근대적인 복지 제도는 다 민간에서 아래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사실 지금의 북유럽 사회를 봐도 정치 자체가 민간에서 튼튼히 지탱되고 받침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유럽 국회의원들은 북유럽의 국회의원이 스웨덴의 국회의원이 349명입니다. 인구는 1000만인데 의원이 많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좌관이 아무도 없어요. 의원이 혼자예요. 제가 국회를 가보는데 미리 연락했는데 그때 육선의 할머니였어. 국회의원이. 그분이 이제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국회 앞에서 그 할머니가 직접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 우리를 직접 혼자 데리고 다니는 거야. 여기 와서 커피 마시라고 타 마시라고 그냥 장소만 아껴주고. 그래 이게 도대체 좀 그렇네. 그런데 다른 의원을 만나봐도 다 그렇습니다. 그냥 혼자예요. 누가 전문위원실에서 보조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기초의회만 가도 전문위원들이 다 챙겨줍니다. 직원이. 그럼 진짜 걔네들은 그런데 걔네들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일을 많이 해요. 일을 많이 한다는 거야. 일을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보면은 자세히 들어보고 알아보면은 민간에서 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개선한 민원들 정리하고 개선한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다 세팅을 한 다음에 의원들한테 제시합니다. 의원들은 그걸 다 받는 거예요. 의원이 혼자 공부해갖고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과정을 도서관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복지제도를 봐도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이 스톡홀름 중앙도서관이에요. 1928년에 아키텍트 군나라 아스프룬트 멋지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탁
이 속세에서 지혜의 전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딱 올라가면 이렇게 쫙 도서관.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이렇게 만들어진 도서관은 이 사람들은 이게 이 기본적으로 정보에 접근을 하는 지식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여기에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데모크라시의 기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모크라시 기반은 첫째 알 권리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접근성을 중시하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 위치를 좋은데 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채택하고 지역 간 차별이 없게 하고 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노력들을 합니다. 이런데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동 도서관, 노동 쪽이 굉장히 근대화 시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1900년대 이후에는 아까도 이제 총파업 얘기가 잠깐 있었지만 스웨덴에서도 파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1938년도 들어서 이제 노총하고 경총하고 딱 만나서 합의를 해요. 무슨 합의를 하느냐? 앞으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한다. 그래서 노조는 회사 측에서는 노조를 인정해. 경영자들은 노조 만들어. 그리고 노조에서는 회사가 정당한 이윤 추구를 하는 거, 영업 활동을 하는 걸 지지한다, 지원한다. 이렇게 서로 딱 손을 잡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끼리 해결한다. 정부한테 안 가고 정부에도 호소하지 않고 우리끼리 해결해. 그렇게 딱 합의합니다. 약간의 반발도 있었지만 노총 내에서 반발도 있었지만 어쨌든 대세에서 합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일부 단위 사업장에서 파업을 하면 있잖아요. 그게 마땅치 않으면은 노총에서 가서 말립니다. 니네 지금 파업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산업평화가 정착됩니다. 우리가 잘 해줄 테니까 우리를 지지해. 그래서 노동조합도 상당히 강화되고 노동조합 가입률이 높아지고 실업보험 같은 것도 실업보험을 여기는 노총에서 관리합니다. 당사자가 관리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노동조합이 강화돼요. 또 기업도 경쟁력이 강화돼요. 저 노조를 인정해 주니까 이제 윈윈이야. 파업도 안 해. 얼마나 좋아. 네? 그래서 잘 나갔어요. 거기다 이제 전쟁도 안 했죠. 2차 대전 때 참전도 안 해서 끼지도 않아서 전쟁 안 꼈으니까 스웨덴은 산업시설을 그대로 다 보존했어요.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유럽 대륙은 완전히 폭삭 무너졌잖아요. 그걸 재건할 때 스웨덴이 제일 바빴죠 뭐. 그래서 스웨덴 경제가 뭐 그때 크게 일어선 거죠. 근데 그럴 때 진짜 놀라운 건 스웨덴 노총에서 생각할 때 특히 금속노린 생각할 때 자기들은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잘 나가고 그래서 월급을 많이 받는데 이게 노동자들 간의 월급 격차, 임금 격차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는 우리가 노동조합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연대감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노총에서 먼저 나서서 이 임금 격차를 줄여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걸 받아서 노총의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내놓은 것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에요. 연대임금제. 이게 무엇이냐? 이게 말하자면 저성장 중소기업들은 임금이 낮잖아요. 고성장 부분 대기업은 임금이 높아. 그럼 수익성에 따라서는 임금이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렇게 플랫하게 가자 이거야. 그럼 이게 좀 정부에서 볼 때는 3인당 정부에서 볼 때도 그럼 여기는 이 중소기업은 손실이 많아갖고 문 닫고 여기는 대기업은 막 이익이 많이 생겨서 좋겠네? 그럼 중소기업들은 다 기업 퇴출되고 노동자들 실직하면 어떡하란 말이야?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반대를 하지만 이 대기업이 초과이윤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할 여력이 생기고 생산 라인을 증설하거나 신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서 실직한 노동자들을 재교육시켜가지고 여기에 신투자에 대기업 쪽으로 이렇게 이전시키면 된다. 이런 이제 안을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것이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대임금제를 완벽하지는 않지만 도입합니다. 그래서 결국
노총하고 경총이 전국 단위에서부터 먼저 협약을 해. 네? 중요한 큰 틀을, 임금에 관한 큰 틀. 그리고 나서 산별 노령 가서 또 세부적인 사항을 좀 더 하고, 단위 사업장에서는요, 우리 화장실을 좀 고쳐줘. 아니면 우리 주방, 부식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 이런 복지에 관한 것 정도만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큰 단위에서 협약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된다기보다도 상당히 임금 격차를 줄이고 연대 임금의 틀을 이상을 실현시켜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유지는 안 됐어요. 결국 유지는 안 됐지만 이게 스웨덴 자체 내에서는 잘 돌아갔는데 이제 세계화되는 과정, 이 EU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먼저 이제 경영자들이 떠났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연대임금제를 위한 협약은 이제 그려집니다. 그렇지만 올해도록 1980년대까지도 스웨덴사의 이런 연대임금제 모델이 작동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임금만 형평을 맞췄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볼 때 모든 사회생활에 이 연대임금제는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사회적 평등이 유지됐다는 것 자체에서, 예를 들면은 교육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스웨덴은 1940년대부터 교육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계속했습니다. 이전에 예를 들면 성적 중심의 교육, 차별교육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는 많이 했지만 워낙 보수 세력들이 저항이 컸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었는데 1960년대에 와서 결국 이제 교육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교육개혁을 단행을 이제 했던 것은 물론 이제 정치적인 선택일 수도 있지만 그런 배경에는 이런 연대임금제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 분위기도 상당히 작용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금 격차가 사회적으로 많이 완화되고 그런 것이 기본적인 사회 가치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아이들이 교육을 선택할 때도 자기 적성 중심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성적 중심 교육, 라자면 주입식 교육 하지 않고 과제식 교육, 이제 프로젝트식 수업하고 학교 자체는 이때 교육의 기본 틀은 중학교까지 과정, 우리나라로 보면 고학년까지 과정을 의무 교육으로 만들면서 이 중학교 과정에 차별 교육을 철폐한 거예요. 시험 봐서 가는 학교, 귀족학교, 문법학교 이런 걸 없애고 다 똑같은 학교. 그래서 사는 동네 학교가 최고로 좋은 학교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때. 그래서 학교에서는 중학교 과정까지에서는 성적 중심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학교까지 과정의 목표가, 교육 과정의 목표 자체가 지식 유지가 아니야. 이제는 초등교육의 목표도 낮춰져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발달에 주어졌다. 이 말은 뭐냐?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은 영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건 영재를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합니다. 그런 가치를. 올로프 팔메는 이제 유명한 스웨덴의 복지를 완성했다고 알려진 총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우리나라 노무현 같은 성격이다라고 할 정도로 토론을 좋아하고 아주 적극적인 그런 이제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암살당해 저격당했죠. 어쨌든 이분이 복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복지 수준을 끌어올려서 지금의 스웨덴 복지를 상당히 이제 많이 완성했다 하는 평을 듣는 분인데, 이 사람도 적극적으로 교육개혁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을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학습은 느린 학습자를 배려합니다. 낙오자 없는 교육을 더 신경 쓰는 거예요. 장애나 낙오자 없는 교육. 그래서 예를 들면 평가는 하되 성적을 매기기 위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서 문제가 있는 애들을 예를 들면 따로 상담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건데, 예를 들면 부모를 모시러 아빠가 오면은 아빠하고 상담을 하면서 지금 이 아이가 수학을 잘 못하는데 그 가만히 보면은 구구단이 약하다. 원하시면은 따로 선생님을 붙여서 방과 후에
특별 지도를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부모가 아유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닙니다. 제가 그걸 알았으니까 제가 저녁 때 아예 구구단 공부를 특별히 다 시키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하든가. 그렇게 아이의 문제를 진단하는데 평가는 활용하는 거예요. 성적을 매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업 자체도 프로젝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주제별 수업을 하기 때문에 주제가 주어지면은 늘 아이들은 도서관으로 달려갑니다.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자기들이 맡은 이제 자기들의 연구할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자료를 찾다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사서한테 물어보는 거지. 사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고 사서가 다 얘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도 책 읽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갖추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 도서관으로 가면 된다는 걸 알고. 그래서 지식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고, 경쟁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우리의 공동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몸에 익히게 한다. 이런 것들이 독서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인들 독서율이 정말 형편없다고 하도 여기저기서 말은 많이 하는데 대안은 안 나오죠. 책을 안 읽는다. 왜 그러냐? 사실 그거는 교육이 다 망쳐놓은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교육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낙인 찍어 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교육 이제 시험 끝나면 책 보기도 싫어 이렇게 집어 던지게 하는,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책을 안 읽는 거예요. 그룬트비의 철학을 보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말하자면 루터교 시골 동네에서 스웨덴에서 루터교를 국교로 하고 성경 읽기를 강조하면서 생겼던 문화가 그룬트비의 철학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화를 중시하고 생활 언어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또 이 그룬트비의 폴케호이스콜레는 유럽 각지, 덴마크는 물론 유럽 각지로 굉장히 많이 퍼졌고요. 이게 뭐 우리나라에도 이 철학을 받은 폴케호이스콜레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있었잖아요. 가나안 농군학교 같은 거. 이게 북유럽 교육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그 이후로도 굉장히 이제 많이 지속적으로 우리 3인당 정권에서도 그렇고 뭐 당연히 말하자면 일시적으로 우파 정권이 잡았지만은 거기서도 이 도서관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늘 이제 투자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북유럽은 도서관에서 상당히 앞서갔습니다. 특히 핀란드는 그런 데서 아주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도서관을 육성했어요. 핀란드는 늦게 시작했는데 압축적으로 도서관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교육 투자를 열심히 해서 핀란드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근데 조금 더 많이 오버해서 많이 나갔던 거는, 예를 들면은 스웨덴에서는 연대임금제를 기반으로 해서 말하자면 노총에서 연계임금제를 하면서 대기업 노조에서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했고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이 얻은 이익이 많다. 그 이익을 같이 공유하자라는 생각까지 미쳐서 이제 연대임금제 아니죠. 이제 임노동자 기금 이런 이제 주장까지 했고, 그걸 이제 팔매 정부에서는 실현까지 했지만 결국 그걸 이제 후퇴하고 나중에 보수 정권에서 그걸 없애버리고 그건 유지가 안 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좀 많이 나갔다가 후퇴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직장 도서관 같은 것도 있대요. 그래서 이 스웨덴에서 팔메 이후에 정치인들은 이 도서관은 민주주의의 문제다라는 것들로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80년대에는 막 이렇게 찾아가는 거, 아우트리치라고 그러죠. 우리 아우트리치 서비스를 막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막 병원에 도서관 만드는 거,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사람들 책 보게 하고, 교도소 안에 도서관 만들고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책 배달 서비스, 이동 도서관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적극적으로 이제 이 책 서비스를 하려는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직장에 매여서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도서관에 올 시간이 없으니까 큰 직장에는 직장에도 도서관을 운영하자. 그렇게 해서 도서관도 많이 운영했는데 결국 이게 이제 1990년대 스웨덴을 비롯해서 북유럽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그래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예산 지원이 축소되고 결국은 끊기게 돼서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은 북유럽에서는 사실 이 도서관을 이해하려면 민주주의하고 같이 밀접하게 연결시켜서 이해합니다. 예전에는 도서관이 문명을 전달하는 또 지식의 보고 뭐 이렇게만 이해를 했지만 지금은 북유럽에서는 데모크라시의 베이스먼트라고 이해하지 이게 무슨 영재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참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있는 기관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책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기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도서관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배제하지 않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서관이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사실 우리는 이 리터러시라는 개념으로 확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리터러시라는 게 뭐 우리가 문자를 이해하는 정도는 아니죠. 이미 문자를 요즘 사회에서는 글을 읽는다고 해서 그 정보를 이해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넘었어요. 그래서 글을 읽어도 뭔 뜻인지 모르는 게 너무 많지. 그런 사람은 글을 읽어도 리터러시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과제는 예를 들면은 뭐 독재 정권, 무슨 부패 청산, 뭐 우리는 사실 뭐 그것도 됐니 안 됐니 하지만 그런 수준은 이미 넘어서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 우리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적인 과제라고 하면은 일상의 것들에 우리는 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크게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민주주의가 가정 문턱을 못 넘었다든가, 민주주의가 사무실 문턱을 직장 문턱을 못 넘는다든가, 뭐 이렇게 자조적인 얘기를 하는데 직장과 가정에서 일상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기반이 그것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야 될 민주주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것들은 사실 정치인이 법을 만들면 된다가 아니에요. 정치인을 잘 뽑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무엇이냐?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야 돼. 의식 수준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래야지 지속 가능한 게 되는 거야. 뭐 여러분들 금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기반이 바로 책 읽기다. 도서관이 해야 될 역할이고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런 바탕에서 복지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서로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이해, 존중 이런 문화가 쌓여 있어야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신뢰가 있어야 복지가 가능한 겁니다. 복지는 우리 이제 복지관 계신 분들도 많으니까 제가 문자 쓰는 것 같지만 복지는 부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단계는 넘어선 거예요. 그럼 복지는 무엇이냐? 인간은 누구나 인간이 살아가면서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예를 들면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병에 걸려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기본으로 걱정 마세요 하고 하는 게 의료보험 제도를 잘 갖추는 거예요. 공공의료 제기를 갖추는 거고. 우리 사회도 그 의료보험이 잘 돼 있지만 사실 개선할 문제가 많이 있죠. 아직도 우리는 사적 보험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큰 병 걸리면 큰일 나니까. 또 우리는 실업급여 같은 것도 실직에 대비하는 것이고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장애아를 낳을 수도 있고 우리는 또 사후에 예를 들면 후천적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대비도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인간은 누구나 나이 먹으면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 노후에 대비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공동으로 대비하는 것이 연금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같이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되죠. 그런 신뢰는 법으로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높은 의식 수준이 담보돼야 이게 지속될 수 있다. 뭐 그런 점에서 이게 그냥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외워 따로 이렇게 해서 유지되는 게 복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도서관이 복지국가의 플랫폼이 돼서 돼야 되는 이유, 도서관의 역할을 확대해야 되는 이유, 책이 중요한 이유 이런 것들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여러분 제가 마무리로 사실 도서관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핀란드 사례를 잠깐 몇 개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핀란드가 피사에서 국제 학생 능력 평가 시험에서 핀란드가 1등을 한 이후에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하도 문의를 많이 하니까 그 설명 자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핀란드 교육부서에서 핀란드가 피사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주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알려줄 테니까 이제 자꾸 묻지 마라. 귀찮다 이거죠. 주요한 이유 이거 한 30장 정도 되는데 제가 그중에 한 몇 카트만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One of the best library system. 도서관 체계가 제일 잘 돼 있다 이거예요. 핀란드가. 늦게 시작했어요. 1960년대 이 핀란드는 도서관 체제를 이제 도서관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스웨덴 하는 걸 보고 빠르게 팔로우를 해가지고 아주 더 빨리 가가지고 체계를 잘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제일 많아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로 많냐? 이거 보세요. 이것은 핀란드 국민이 1인당 연간 도서관 대출 점수의 변화예요. 1인당 국민 1인당 1년에 몇 권씩을 빌려가나 평균. 1950년대는 미미했어요. 1.5. 그런데 60년대부터 이제 투자를 확대했다고 그랬잖아요. 쭉 올라가서 20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이 이후에는 이제 인터넷 보급되고 그러면서 이제 줄어듭니다. 세계가 다. 지금은 한 15점대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이 핀란드만 얘기해서는 여러분 잘 감이 없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요, 수도권에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지자체 잘 나가는 데가 2점 얼마인데, 2점 얼마. 제가 책에 정리해서 저 숫자를 뽑아놨는데, 수도권에는 수원 같은데 2점 얼마. 나머지 지방 도시들은 1점대예요, 1점대. 말하자면 핀란드의 1950년대 수준. 우리는 진짜 그렇게 비교해보면 얘네들이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아시겠죠? 도서관을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핀란드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은 핀란드는 땅이 넓고 호수가 많아서 사회 기반시설 깔기가 힘들어요. 땅은 넓은데 인구는 적고 호수는 많고 그래서 인터넷이 느립니다. 게임하기 그렇게 지역에서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인터넷 이용은 다 합니다. 사람들이. 행정 업무를 대부분 인터넷으로 해요. 그래서 핀란드 정부에서 뽑아낸 자료에 의하면 연령별로 인터넷 이용률이에요. 65세에서 74세 구간이 여기만 80%예요. 다 거의 100%고. 여기는 진짜 너무 고령층이니까 그렇고 대부분이 다 인터넷을 쓰는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 쓰는 걸 우리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 공공도서관에서 주민들 인터넷 교육을 잘 시킵니다. 열심히 시켜요. 도서관도 많이 갖춰져 있는데 도서관마다 컴퓨터 교실에서 노인분들 와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노인복지 시니어 클럽 하시는 관장님 계신데 노인복지에서도 우리나라는 고령층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급속히.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노인층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떨어지는 그 노인들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차이로 나타납니다. 앞으로 일상생활하는데 블로킹이 많이 되는 거예요. 당장 노인들이 살아가는데 이건 뭐 키오스크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버스표를 끊으려도 키오스크에 가야 되고 인터넷으로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적응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이 점점 좀 살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노인 친화 도시 할 때 노인들이 친화 도시 하면 배리어 프리만 생각했는데, 그죠? 이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디지털이 안 되면은 이제 배리어 프리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노인들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대목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결국 사회적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복지국가를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다. 도서관이 그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도서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서관은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서관을 아직도 시험 공부하는 대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시험 공부하는 대로 알고 있고, 우리 성인 남성들이 특히 그래. 왜? 내가 옛날에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관은 시험 공부하는 데니까, 그럼 뭐 가서 거기 직원들이 뭐 특별히 사서가 할 일이 있어? 그냥 문 열어주고 문 닫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발전이 안 돼요. 이 북유럽의 도서관은 얘네들 넥스트 라이브러리, 새로운 도서관, IT가 이렇게 막 보급된 상황에서 새로운 도서관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온 명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Modern libraries are for people. 응? 현대의 도서관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Not for books. 응? 책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장소만 관리하면 되는 건 옛날 도서관이고, 지금은 장소는 just one. 응? 그중에 작은 하나예요. 도서관이 이제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 응? 여러 가지, 4가지 기능이 크게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미팅 플레이스. 도서관은 미팅. 우리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도서관에서 모임을 하세요. 그 도서관을 두고 엉뚱하게 다른 데를 기관을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응? 말하자면 아파트 안에 도서관을 만들어놨으면 어머님들 경로당에 가지 마시고 어르신들 도서관으로 오세요. 내가 저 스마트폰 쓰는 것도 인터넷 쓰는 것도 가르쳐드릴게. 그림책도 읽어드리고, 막 이렇게 모든 것을 도서관에서 하게 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 있는 거예요, 사실. 아파트 도서관은 그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사실. 미팅 플레이스로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 사례를 하나 보여줄게요. 사례. 2018년에 핀란드가 독립 100주년으로 만든 도서관이에요. 핀란드 헬싱키의 오디. 이게 이 위치가 헬싱키시 중심부. 핀란드 국회가 바로 요 맞은편에 있어요. 국회 앞에 광장. 요 뒤에는 중앙역. 아주 뭐 핀란드 전체 센터에 도서관을 기가 막힌 걸 하나 새로 지은 거예요. 핀란드의 도서관은 헬싱키에 지금 많습니다. 그래 또죠. 왜? 그것은 옛날 도서관이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도서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응? 1억 유로를 들여서 이 도서관을 짓는데 1층은 다 여기가 만남의 광장이에요. 미팅 플레이스. 여기는 카페, 레스토랑, 여기는 미술 전시장, 이쪽엔 영화관 막 이렇습니다. 2층에 올라가면은 이게 도서관이야 이게? 도서관이에요. 이게 메이커 스페이스. 메이커 스페이스 들어보셨죠? 복지하시면 들어보실 거예요. 무엇인가 자기가 생각한 것 이런 것을 만드는 공간이야. 이제는 뭐 읽는 것만 수동적인 게 아니라 자기가 퍼포밍하는 거지. 뭔가 만들어. 요 옆에는 3D 프린터를 제가 사진에 못 담았네. 3D 프린터도 있습니다. 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뭐 여기는 노래방도 있어요. 음악실도 있고 다양한 공간들이 여기 2층에 있습니다. 3층에 가야 서점이 비울 수 있어요. 이 3층은 이 넓어도 책이 많지 않아요. 딱 전체 앞으로 목표가 10만 권. 아주 이 서가도 낮고 책은 많잖아요. 책은 다른 도서관이 많기 때문에 상호 대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책으로 채울 일은 없다 이거예요. 책은 just one 서비스. 미팅 플레이스. 그래서 여기도 봐요. 유모차 끌고 온 부대들이 엄마들이 여기 모여서 아이들 수다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 갈 때 책이나 한 권 빌려가지 뭐 이렇게. 뭐 크게 도서관에서 놀아. 커피도 마시고 이 안에 커피숍도 있어요. 요것은 제가 여기 또 못 써놨네. 이것은 이제 그 반포도서관에 조금주 관장님이 갖다 찍어놓은 사진을 있어가지고 제가 빌려왔는데 이 도서관에 화장실이 이 건물의 화장실이 요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가면은 화장실이야. 토일렛 표시만 있어서 가면 이래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남자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에? 여기는 불이 꺼져 있고 켜져 있고 켜져 있고 꺼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요즘에 유럽의 공공도시 시설 같은 데는 도서관, 저 화장실이 거의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 저 북유럽의 도서관을 비롯해서 공공시설, 커다란 쇼핑몰들도 다 화장실이 이렇게 바뀝니다. 응? 여기서 그냥 남녀 구별 없이 불 꺼진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 꺼진 대로. 그리고 들어가면 불 켜지는 거지. 사용 중. 이건 사용 중. 이건 아직 사용 없음. 사용 안 하는 대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화장실은 젠더 뉴트럴, 성중립 화장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인구의 10%는 유전적으로 성적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10%의 사람들한테 남자, 여자 딱 두 개로 갈라서 어느 쪽으로 들어가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앞에서 혼선을 겪지 않게 모두가 그냥 들어가서 안 쓰는 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뭐 나는 어디로 갈까 고민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도서관에서 먼저 되는 거예요. 도서관. 차별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는다. 북유럽, 유럽에서 공공시설도 거의 다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씁니다. 예전보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하여튼 제 말씀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어느 정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지 좀 가늠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혼란스러웠는데 어쨌든 사실은 북유럽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도서관은 데모크라시의 기반이었던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히틀러 나치의 그 광포함을 보고서 2차 대전에 많은 국가들이 도서관에 더 투자해야 된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사회가 지향하는 바하고 어떻게 결합되는가에 따라서 도서관은 잘 돼 있어도 말하자면 그 사이의 이퀄리티가 평등성이 무너져서 도서관이 좀 제대로 그 사회의 데모크라시하고 잘 연결이 안 되는 사례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스웨덴은 그것을 비교적 아주 충실하게 교과서적으로 잘 해온 거예요. 이 사회는 아까 제가 중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순간의 정치적 선택, 어느 한순간의 변혁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아닙니다. 꾸준히 존중하면서.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3년 동안 뽑기를 했어요. 누가 누구 걸 할 건지. 왜냐하면 야당 여당이 동수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이후에도 그 차이는 크지 않아요. 한석 차이. 한석 차이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번 선거에서는 2석 차이. 야당 여당이. 그래도 그 표갈림을 딱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왜냐? 국민이 뽑은 거기, 해준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한테 다음 선거에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서 자기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만들어 온 것이 지금의 사실은 스웨덴 복지 수준인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택해서 우리는 거부당 거북지 선택하자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 그런 기반에는 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읽기 문화가 상당히 큰 베이스가 돼 있다는 것.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